반갑습니다. 저는 불파스 스터디 18기에 참여하게 된 금윤수입니다. 사실 지난 기수 때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지난 기수 때도 그렇고 이번 기수 때도 OT에 자꾸 일이 있어서 OT 때 참여하지 못했는데 제가 지난 기수 때도 이제 마지막에는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마무리할 때는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선정한 주제는 ERC고요. 이더리움 리퀘스트 볼 커맨츠라고 이더리움에서 현재 사용하는 기술 표준 제안서입니다. 흔히들 뭐 ERC20이나 이제 NFT형 된 ERC71 같은 거를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제가 이걸 준비한 이유가 뭐 제가 온전히 제 학습을 위해서도 있지만 어, 그래도 이더리움의 이 표준을 알면 다 같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발표 마무리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ERC 표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개인적으로 학습해보고 싶은 그런 표준들을 정리해서 오늘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ERC20이랑 ERC71입니다. 이제 ERC20은 이제 시장에 최초로 이제 출시된 표준입니다. 이더리움. 비탈릭 부테린이랑 이더리움 팀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토큰을 출시하는 좀 간단한 방법을 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만들게 된 토큰이라고 합니다. 이제 ERC71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NFT 형태의 토큰이고요. 어, 이제 NFT 커뮤니티가 사실 ERC71이라는 표준이 나오기 전에도 어느 정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NFT는 이제 이런 커뮤니티를 좀 간단하게 어, 커뮤니티 서비스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NFT는 ERC71은 개별 자산을 대표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고, 이제 뭐 게임, 수집품, 그런 걸 이제 토큰화 하는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좀 비교해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ERC20은 먼저 대체 가능, 펀저빌리티한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ERC71은 비대체 가능하고요. 모든 ERC20 토큰은 동일하며 상호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ERC721은 고유하고 하나의 토큰이 다른 토큰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즉, 각 토큰은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ERC721은.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NFT도 내부에 같은 메타데이터를 가지는 토큰을 찍어내면 같은 가치를 가지게끔 해서 생산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NFT 티켓 같은 거는 같은 메타데이터로 해서 여러 가지를 찍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NFT가 그런 대체 불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서는 NFT라고 해서 꼭 비대체 가능한 상품만 고집할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어떤 방향성이든지 잘 이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얼마 전에 이제 변호사님들이 모여서 이런 법률에 관한, 가상자산에 관한 그런 웨비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NFT를 마치 ERC20 토큰처럼 대량 생산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증명서 관점으로 여겨지는 NFT는 그렇지 않다, 좀 애매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던 게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규제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이제 개발자와 이제 사람들의 자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주요 사용 사례는 ERC20은 이제 유틸리티 토큰, 스테이블, ICO 등이 있고 ERC721은 디지털 자산, 수집품, 게임 아이템 등이 있습니다. ERC721은 이제 ERC20과 달리 고유 아이디를 가지는데요. 이게 이제 각각의 NFT를 좀 구별할 수 있는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ERC20은 소수점 이하 단위로 단위화가 가능하고요. ERC721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제 예시로는 방금 보셨던 것 같이 어, 테더, 체인링크 유니스와 뭐 크립토키티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요게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던 표준들이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ERC115입니다. 요것도 이제 방금 보셨던 거 다음으로 이제 유명한 토큰인데 이더리움 생태계가 이제 ERC20과 721이 출시하고 또 확장함으로써 이제 나온 표준입니다. 이 표준의 목표는 개발자에게 포괄적인 옵션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보안 강화입니다. ERC721과 ERC20을 좀 많이 결합한 부분이 ERC115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토큰 표준은 개발자가 배포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인터페이스를 활용합니다. 이제 ERC115는 잠시만요, 넘어갔네요. 이제 ERC115는 비반완전 대체 가능 자산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디지털 자산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토큰은 NFT 게임 개발자가 선택하는 옵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CO 디지털 시스템 게임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때 ERC115가 여러 토큰의 전송을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서 가스 비용도 적게 들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제 ERC115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예시를 가장 많이 드리는데 이제 ERC20과 ERC71과 달리 어, 여러 종류의 아이템들을 한 번에 전송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ERC115는 이제 여기 보면 on ERC115 received on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훅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수신자가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토큰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서 요걸 가지고 이제 보안을 좀 강화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ERC777입니다. 요거는 제가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많은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히 큰 메리트가 있나 싶은 토큰이긴 한데 이제 ERC777은 ERC20의 기능을 조금 더 유연하고 안전하도록 확장시킨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가 가스 없이 트랜잭션을 제출할 수 있도록 메타 트랜잭션을 지원하고요.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사용자가 메타 트랜잭션을 생성을 하면 제출자가 메타 트랜잭션을 받아서 블록체인의 가스 비용을 지불하고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ERC20은 메타 트랜잭션을 직접 지원하진 않지만 메타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ERC20 토큰의 전송을 메타 트랜잭션으로 구현할 수는 있다고 해요. 하지만 ERC777은 메타 트랜잭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더 좀 자연스럽게 통합하고 좀 추가적인 훅 기능을 제공해서 메타 트랜잭션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근데 ERC777에서 주는 이점이 뭔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ERC777에서 이제 특정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 훅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간의 상호작용을 더욱 유연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기존 ERC20 토큰에서는 권한 관리와 관련 추가적인 로직을 직접 구현해야 했었는데 ERC777은 훅 기능을 통해서 송금 전이나 후에 권한 검사 또는 조건 검증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잠재적인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시로 레이스 컨디션을 가장 많이 드는데 저도 레이스 컨디션이 뭔가 하고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레이스 컨디션이 뭐냐면 이제 출금을 할 때 계좌에서 이제 뭐 송금이나 이런 거 출금 같은 거를 할 때 계좌에서 먼저 정보를 얻어야 돼요. 뭐 계좌에 얼마가 남아 있는지. 근데 이 한 계좌에 두 명이 접근했다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근데 이제 두 사용자가 계좌에 100달러가 있다는 정보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처리 과정이 있는데 이제 밑에 있는 사용자가 100달러가 있으니까 내가 50달러를 출금하고 그러면 이제 계좌에 50달러라는 그런 텍스트를 남겨야겠다. 이제 왜냐면 제가 50달러를 가져갔으니까 계좌에 50달러, 100달러에서 남은 잔액을 50달러로 바꿔달라는 그런 트랜잭션을 요청하겠죠.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이미 첫 번째 사람은 계좌에 100달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밑에 있는 사람이 먼저 50달러를 인출을 해서 계좌에는 50달러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도 계좌를, 계좌에 있는 내역을 50달러로 바꾸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요 문제를 요 훅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조건 검증 같은 것을 통해서 확인 절차를 한번 더 거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ERC 1400과 ERC 3643입니다. 이제 ERC 1400과 ERC 3643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보안 토큰을 위한 표준입니다. 보안 토큰. 근데 이 표준들은 규제 준수 및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계됐습니다. 근데 이 ERC 1400과 ERC 3643을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ICO와 STO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개념이 뭐냐면 STO는 이제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로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 등이 보안 토큰을 발행해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얘기하고, ICO는 이제 Initial Coin Offering의 약자로 일반적으로 기업 등이 전자 토큰을 그냥 발행해서 대중으로부터 암호화폐를 조달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어, 이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RCO는 초기 코인 공개로 번역되고, 프로젝트나 기업이 새로운 암호화폐나 토큰을 발행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ICO는 주로 초기 단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투자자가 ICO에 참여해서 해당 프로젝트 토큰을 구매해서 이제 프로젝트의 이제 플랫폼 내부에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말고 있는 대표적인 블록체인 사기들이 이런 ICO에 관한 사기들이 많죠. 이제 STO는 증권형 토큰입니다. STO는 증권형 토큰 공개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런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증권형 토큰이 이제 규제를 다 지키면서 발행을 하는 건데, 이제 STO에서 발행되는 토큰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실제 자산에 대한 권리를 디지털화한 것입니다. 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STO는 ICO와는 달리 증권법의 규제를 받고, 이에 따라서 더 높은 수준의 법적인 좀 보호와 규제가 적용이 되는 거죠. ICO에 비해서. 그리고 STO가 투자자에게 법적 권리와 보호를 제공하면서 일반적으로 더 신뢰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결론적으로 ICO는 이제 STO는 ERC 1400과 ERC 3643을 이제 STO로 가능하게 한 표준인 거죠. 제가 방금 말씀을 잘못 드렸었는데, ERC 1400과 ERC 3643이 이제 STO 토큰으로 가능하게 하는 표준인 겁니다. 네.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ERC 3643입니다. ERC 3643은 특히 신원 확인 및 규제 준수를 위한 토큰 표준입니다. 주로 보안 토큰의 발행 및 관리를 더 엄격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주요 특징을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키워드를 보시면 신원 기반 제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토큰 소유자와 트랜잭션 참여자가 신원이 확인된 사용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KYC, AML 검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KYC는 고객 신원 확인 절차로 이제 말 그대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고객의 금융 활동이 합법적인지 이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ML은 자금 세탁 방지 절차로 불법 자금의 흐름을 막고 금융 시스템을 통해 불법 자금을 정당한 자금으로 위장하는 그런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ERC 3643은 이제 화이트 리스트와 블랙 리스트를 구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토큰 발행자는 특정 주소를 이제 화이트 리스트나 블랙 리스트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된 주소만
토큰을 전송하고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ERC3643은 규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 여러 기능을 포함하는데 그중에 예시로 토큰 발행자가 규제 기관의 요구에 따라서 토큰을 소각하거나 재발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ERC3643은 ERC20, ERC711과의 상호 운용성 또한 지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ERC20과 ERC711이 돌아가는 구조에서 ERC3643도 동일하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제 ERC1400인데요. ERC1400은 이제 여러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ERC1594, ERC1643, ERC1644라는 다양한 표준들이 있는데 이런 하위 표준들을 기능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토큰 전송 제어에서 이제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토큰 전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KYC AML이 이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토큰 발행을 하고 그리고 전송합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권리 보호라고 해서 이제 보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 예시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투표에 참여를 할 수 있거나 그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ERC20 표준의 단순한 전송 메커니즘과 달리 ERC1400은 다양한 조건과 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 전송 기능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ERC4337인데요. 어, 제가 요거를 일단은 키워드를 이렇게 쭉 나열을 했어요. ERC4337이 계정 추상화에 관해서 가장 많이 불리는 이름인데 이게 되게 기술 자체가 혁신적이면서도 되게 어려워서 일단 키워드를 먼저 이렇게 한번 보시고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천천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OA와 CA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어,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두 가지 지갑 종류가 있죠. EOA와 CA인데 externally owned account라 해서 외부에서 소유하는 계정 그리고 컨트랙트 계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서 소유하는 계정이 이제 뭐 메타마스크나 이런 지갑들을 의미하고요. CA는 컨트랙트에 올라가는 그런 계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CA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동작하고 있는 컨트랙트고 EOA의 트리거 없이는 CA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결국에 스마트 컨트랙트의 거래를 진행을 하려면 가상자산 지갑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것. 이 EOA의 서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Account Abstraction, 즉 계정 추상화라는 의미이고 요것에 대한 표준이 제가 말씀드린 ERC4337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ERC4337이 계정 추상화가 어떻게 작동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텐데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발생한 모든 트랜잭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이제 밑에 보이는 이 박스, 이더리움 노드들의 역할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더리움 노드들은 EOA에 서명이 있어야만 컨트랙터 어카운트에서 이제 보내줘서 이제 트랜잭션에 관한 처리가 돼요. 근데 EOA에 이제 서명이 없으면 절대 노드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계정 추상화는 어떻게 하냐? 이제 제3의 참여자인 번들러를 참여시킵니다. 이 번들러를 통해서 우리는 EOA 없이 서명 없이도 이제 노드에 트랜잭션을 올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요 친구가 이제 어떤 친구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EOA를 CA와 같이 추상화를 먼저 시킵니다. 추상화를 시키고 번들러는 이렇게 추상화된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에 동작을 모아서 수집하고 처리합니다. 여기 이제 유저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특정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트랜잭션 요청들의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번들러가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처리해서 노드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번들러는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 즉, 이 계정 추상화된 이 지갑에서 반드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의 수수료를 위해서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EOA에 서명 없이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사용자가 가상자산 지갑을 트리거할 필요가 없게 되고 개발자들이 사용자들이 힘겨워하는 지갑 생성부터 지갑 사용의 단계를 D앱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가스비 대납이 가능해진 거죠. 사용자들이 처음에 메타마스크 지갑을 생성하거나 이런 지갑 생성에 관련해서도 어려움을 겪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준 겁니다. 간단한 트랜잭션들은 이제 사용자들의 직접적인 서명 없이도 구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정을 추상화시켜 올리는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서명 및 인증 방식을 적용시킬 수도 있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한 번의 트랜잭션을 위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서명이 필요하도록 코드를 작성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계정 추상화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안에 코드를 넣어서 이런 인증 방식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조사하면서 블로그에서 우연히 읽게 된 글인데 어, ERC337을 좀 설명하면 4437을 설명하면서 구현의 자유로움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의 어려움을 대신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앞에 제가 소개를 까먹은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개발자거든요. 근데 개발자로서 참 와닿는 내용이었고, 좀 이런 사용자들의 어려움을 대신하는 표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ERC 651입니다. 제가 ERC 651이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인데요. 토큰 바운드 어카운트라고 해서 TBA라고 줄여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맨 하단에 보시면 NFT를 지갑으로 사용할 수 있어라는 이 멘트가 있는데 말 그대로 ERC651을 어떤 표준이냐면 NFT를 지갑으로 사용하는 표준입니다. 어, 이렇게 만들어진 ERC651의 모든 권한이 어, 해당 NFT를 소유하고 있는 오너에게 위임이 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제가 뒤에서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ERC651은 NFT가 지갑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다른 계정의 종류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진 계정은 자산 보유와 체인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TBA에 대해서 모든 권한은 NFT의 오너에게 위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TBA 토큰 바운드 어카운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위에 보시면 레지스트리 컨트랙트라는 이제 TBA 생성 컨트랙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create라고 여기 보이실 텐데 어, create 어카운트와 어카운트 기능이 있는데 각각 TBA를 생성하는 기능, TBA 주소를 계산하는 기능을 맡고 있고 이를 통해서 누구나 이 TBA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TBA를 NFT당 하나만 생성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NFT 하나를 가지고 하나의 지갑만 생성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누구나 NFT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NFT에 대해서 여러 지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 지갑에 대해서 접근하고 사용하는 것은 이제 그 NFT의 오너에게만 권한이 위임되는 겁니다. 조금 더 기술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카운트 컨트랙트는 레지스트리 컨트랙트의 create 어카운트 함수를 통해 생성된 ERC1167 미니멀 프록시 컨트랙트입니다. 네, ERC1167의 미니멀 프록시가 뭐냐면 완전한 동일한 로직을 갖는 컨트랙트를 여러 번 배포해야 되는 경우에 배포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그렇게 등장한 표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배포 비용을 최적화하는지까지는 제가 알아보진 않았어요. 하여튼 그런 동일한 작업을 처리하는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나온 표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시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자면, 미니멀 프록시 팩토리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요게 이제 팩토리 컨트랙트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이제 팩토리 컨트랙트와 이제 로직 컨트랙트라고 해서 요것들을 미리 배포한 후에 팩토리에서 이제 미니멀 프록시 컨트랙트를 이제 배포를 합니다. 아까 동일한 작업을 값싸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랙트였죠. 이제 요 미니멀 프록시 컨트랙트가 이제 프록시 패턴을 통해서 로직 컨트랙트에 구현된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어, 이미 배포되어 있는 이 컨트랙트를 참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TBA, NFT 지갑이 토큰 바운드 어카운트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 이제 토큰 바인딩 계정이 도입되기 전에 플레이어는 ERC72를 NFT로 캐릭터를 소유할 수는 있었지만 모든 게임 내 자산은 소유자의 지갑에 별도의 토큰으로 저장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 TBA를 통해서 어, 이제 게임 개발자라고 치면은 플레이어를 위해서 이런 인벤토리처럼 생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게임 관련해서 자기 캐릭터의 자산이 캐릭터 자체에 묶여 있게 되는 거고, 요걸 통해서 사용자 경험이 향상되고, 이전에는 훨씬 더 만들기 어려웠던 게임 내 인터페이스가 구현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요 TBA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요 TBA에 대한 표준이 작년에 5월인가? 하여튼 작년 초쯤에 나왔었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요 최신 표준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특정 NFT 홀더들을 상대로 에어드랍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NFT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그러면 이 NFT들을 들고 있는 사용자에게 에어드랍을 해주는 건데, 요것들을 일일이 항상 추적을 했었어야 돼요. 왜냐면 이 NFT들이 항상 거래가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NFT들에 대한 이벤트로 에어드랍을 해줄 때마다 이 각각의 NFT에 대한 오너들을 직접 찾아서 에어드랍을 해줬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해당 NFT들에 대한 TBA 계정 주소를 가지고 손쉽게 NFT 홀더들에게 에어드랍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로 저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기존과 달리 이제 이 TBA 계정만 NFT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손쉽게 에어드랍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NFT가 옮겨가더라도 이 NFT에 묶여 있는 TBA도 같이 가게 되다 보니까 이 여보세요? TBA 주소만 이렇게 가지고 톡으로 보낸 시간 봐봐봐. 나 지금 미팅하고 있어가지고 이따 볼. 네. 그래서 TBA 주소로 에어드랍 해주면 이제 이 NFT를 들고 있는 사용자의 기속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찾아본 블로그에서 현재까지의 이 ERC 표준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 앞으로의 표준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디테일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ERC 4337이 아까 전에 설명했던 그 계정 추상화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되게 괜찮은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개발자 지인분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들었던 사실이 이 실제로 이 ERC 4437을 플랫폼에 적용시켜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단순히 어려워서 접목을 하지 못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다. 요걸 활용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활용성도 좀 높아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어, 그리고 더 나은 표준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표정들이 사용자들을 더 편하게 하려고 나오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개발자들도 사용하기 편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있어서 좀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한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거창한 건 아니고,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세계에서 좀 가장 크고 인기 있는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 이런 표준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쓰이는 도구들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도구들이 많아질수록 오늘날의 개발자들이 다양한 창작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러한 도구들을 알면 알수록 이제 현재 블록체인 시장의 방향성과 트렌드를 이해하고 적용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의 도구 ERC를 좀 공부하면 블록체인 시장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